안녕하세요. 저는 정기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세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택시 핸들을 잡았던 제가 이렇게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택시와 함께 했습니다. 35살 때 택시 회사에 취직해서 10년 동안 회사 택시를 몰았고 그 후에는 대출을 받아 개인 택시 면허를 샀습니다. 당시 개인 택시 면허는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10년을 고생했지만 그래도 내 차를 가지고 일한다는 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그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도 손님이 많아 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택시를 몰던 시절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당장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벌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했지만 최소한으로만 납부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저축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65살이 되던 해 건강 문제로 더 이상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져서 안전운전이 힘들었습니다. 택시 면허를 반납하고 나니 갑자기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 6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5년 전 이혼하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내에게 주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지금의 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혼 후 아들과 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이 오지만 딸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으로는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식비, 의료비, 공과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6살에 처음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트 카트 정리, 주유소 주유원, 음식점 설거지 등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오랜 친구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택시기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이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1500세대가 사는 대형 아파트 단지의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인 것이 아파트 경비원은 오히려 고령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중년층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 같은 노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출근율이 높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경비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할 때도 밤에 일한 적은 있지만 그때는 계속 움직이면서 일했기 때문에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 앉아서 감시 카메라만 보고 있자니 졸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패턴에 적응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몸은 힘듭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리곤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탓인지 작은 일에도 쉽게 아픕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세전 193만 원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4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65만 원을 더하면 월 수입은 205만 원입니다. 월세 35만 원과 관리비 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165만 원이 남습니다. 식비, 의료비,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15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방 한 칸, 화장실, 작은 주방이 전부입니다. 택시 운전할 때는 서울 강북구의 30평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면서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월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은 좁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겨울에는 단열이 잘 안 되어 춥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 덥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퇴근 후 아침 7시쯤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 8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오후 3시나 4시쯤 일어나 저녁을 먹고 9시쯤 다시 출근합니다. 이런 생활이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생활 리듬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자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없고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 일요일 하루 쉬는 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며 지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도 경비원 재계약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밤 근무는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거스르는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에 무리가 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밤에 졸음과 싸우느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고 낮에는 주변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합니다. 보통 9시 30분쯤 아파트에 도착해 이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합니다. 10시부터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됩니다. 근무 내용은 단지 내 CCTV 모니터링, 출입자 확인, 정기적인 순찰, 택배 보관, 주민 응대 등입니다. 밤 근무 중 가장 힘든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때가 가장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냉수로 세안을 하거나 경비실 주변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기도 합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정신이 조금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야간 식사도 문제입니다. 보통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새벽 1시나 2시쯤 먹습니다. 가끔은 컵라면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밤에 먹는 식사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위장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준비해 옵니다. 계절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경비실이 찜통이 됩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료 절약을 위해 강하게 틀지 못합니다. 얼음조끼를 구입해서 입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경비실 난방이 충분하지 않아 전기장판과 손난로를 항상 준비합니다. 특히 새벽에 순찰을 돌 때는 영하의 날씨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매일 복용해야 하고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합니다. 하지만 경비실을 비울 수 없어 참다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방광염까지 생겼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야간 순찰 때 가장 큰 고통입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단지를 순찰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무릎이 아파옵니다.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특히 심합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병원은 대부분 낮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제 수면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에 병원에 갑니다. 퇴근 후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오전 11시쯤 병원에 갑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집에 돌아오면 오후 1시나 2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잠을 자야 하는데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에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상태로 일합니다. 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자주 아픕니다. 감기에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오래 끌곤 합니다. 밤 근무의 또 다른 어려움은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8시간 내내 혼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부담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아파트가 완전히 조용해지고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단지 내부를 살펴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도 긴장을 요합니다. 가끔 술에 취한 주민이 새벽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한 번은 취객이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깨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인근 경비원들이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는 무전기가 유일한 소통 수단입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동 경비원들과 무전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2시간마다 순찰을 돌 때도 출발과 복귀를 무전으로 알립니다. 이 무전기가 외로운 밤을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 근무가 5년째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낮에 활동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불편합니다. 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어지럽고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박쥐처럼 밤의 생물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모임에 초대해도 항상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구가 2~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밤 근무의 장점이라면 사람들과의 마찰이 적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관리사무소의 업무 지시도 많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간섭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 근무보다 밤 근무를 선호하는 경비원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밤 근무에 적응했습니다.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70세를 넘어서면서 확실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샘 근무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밤 근무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자리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경비원은 그나마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민들입니다. 1500세대가 사는 대단지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주민은 항상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어떤 주민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사람마다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구역은 세계동 약 300세대입니다. 그 중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10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저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아예 말을 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니까요. 주민들 중에는 정말 따뜻한 분들도 많습니다. 302동 703호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퇴근할 때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건네주십니다. 밤새 고생하셨어요라는 한마디와 함께요. 그 말 한마디가 피로를 싹 가시게 합니다. 또 303동에 사는 30살 정도 된 젊은 부부는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야식도 나눠주십니다. 특히 명절 때는 떡과 과일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원을 마치 머슴처럼 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301동 1209 중년 남성은 항상 고압적인 태도로 명령조로 말합니다. 야, 이거 올려놓고 와라든가 이것 좀 치워 같은 식이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냥 참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힘든 것은 업무의 요구사항입니다. 경비원의 업무는 단지의 안전관리와 출입자 확인이 주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새벽에 도착한 택배를 집 앞까지 올려다 달라거나 주차 공간을 찾아달라거나 심지어 집 안에 전구를 갈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한 주민이 전화로 자기 차가 배터리가 방전됐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순찰 중이었는데 경비실로 돌아와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그 주민은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제가 오자 창문만 살짝 내리고 빨리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시동이 걸리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요. 그때는 정말 서글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무 때나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에게 치우라고 지시합니다. 사실 이건 경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불평이 많다고 평가받을까 봐 묵묵히 치웁니다. 야간에는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도 많습니다. 윗집에서 발소리가 심하다거나 옆집에서 TV 소리가 크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세대에 연락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잠든 주민을 깨우는 일이라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해해 주시지만 가끔 왜 경비가 이런 간섭을 하느냐며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는 특히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일부 주민들이 떡값이라며 봉투를 주십니다. 금액은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입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형식적인 예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떡값을 준 주민들은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명절 때 떡값도 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식이죠. 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 민원으로 인한 고용 불안입니다. 경비원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면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민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경비원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경비원을 하인처럼 대하는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경비원을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부부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경비실에 오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는 경비원 6명이 근무합니다. 3명은 주간, 3명은 야간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일을 나눕니다. 특히 같은 야간조 경비원들과는 동료애가 깊습니다. 밤새 무전기로 대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들이 있어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갑자기 복통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무전으로 다른 동 경비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동료는 자기 구역까지 순찰하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민들 중에는 제 이름과 상황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02동에 사는 65살쯤 되신 여성분은 가끔 경비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도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다 보니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명절 때 가족이 없어 외롭다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런 대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택시기사였을 때는 그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되니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니까요. 특히 밤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주민들이 덕분에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친해지면 업무에 요구가 많아지고 너무 거리를 두면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1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 집에 잘 들어가지 못했고 아내는 그런 생활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 서로 지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혼 당시 아들은 30살, 딸은 27살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은 어머니 편에 서게 되었고 저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지금 아들은 45살로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습니다. 명절에만 간혹 연락이 옵니다. 딸은 42살인데 결혼 여부도 모릅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아 연락을 줄였습니다. 특히 딸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다며 원망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작년 설에는 아들이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예쁘더군요. 하지만 그 만남도 어색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을 한 번의 만남으로 좁히기는 어려웠습니다. 딸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딸의 생일에 선물을 보냈는데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주소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생활은 정말 외롭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노인정에 가서 바둑을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야 하고 밤에는 일해야 하니까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주고 저녁 시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거절하다 보니 초대가 뜸해졌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랜 친구 한 명과 만나 식사를 합니다. 그나마 그 친구가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제 쉬는 날에 맞춰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발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번 독감에 걸려 3일 동안 고열로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약을 먹고 버텼는데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연락처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스마트폰에는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 한 분과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틀 이상 연락이 없으면 확인하기로요. 작은 준비지만 이런 것들이 안심이 됩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은 더 외롭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에는
텔레비전에서 가족 모임 장면이 계속 나오니 더 쓸쓸합니다. 그럴 때면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집 청소를 하거나 오래된 옷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해봅니다. 그래도 빈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족에게 신경 썼더라면, 아내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했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아마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취미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입니다. 퇴근 후 물을 주고 가꾸는 시간이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일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줍니다. 또 다른 위안은 라디오입니다. 텔레비전보다 라디오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요. 밤 근무 때도 작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합니다. 특히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아파트 젊은 경비원이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요리 영상, 여행 영상, 옛날 가요 모음 같은 콘텐츠를 즐겨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 영상이 유용합니다. 덕분에 라면 말고도 다양한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어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아플 때는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한 번씩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아 미루고 있지만 곧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과는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손주들 생일에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관계 회복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딸에게도 언젠가 다시 연락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딸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습니다. 매일 밤 일하면서 가족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고요한 밤, 불이 꺼진 아파트를 바라보며 어딘가에 있을 딸을 생각합니다. 야간 근무의 고독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가족과 화해하고 조금 더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밤의 고독과 싸우며 살고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으려 노력합니다.